이런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 갈등과 그 결과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자살 경량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경향이 비교적 덜 중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경향이 아주 중요할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역할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분석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아마도 환자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분석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갈팡질팡한 상태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분석이 끝날 것이다. 환자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단순히 그가 그의 공격성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하거나 그가 죄의식 때문에 우울하다든가 그의 가난과 굶주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의 구강적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든가 혹은 그의 자살 사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결합하고자 하는 소원을 나타낸 것이라고 환자에게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와 같은 마구잡이식의 설명은 해석 효과 면에서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병인론적 갈등, 즉 소원, 두려움, 자기처벌 그리고 방어의 양상과 기원을 충분히 이해하게 해주어서 그의 정상이 근본적으로 호전되거나 가능하면 소실될 수 있게끔 환자를 도와주기에는 그것은 역부족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자살행위, 성행위, 그리고 공상의 분석을 전이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보시면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부분적인 해석보다는 종합적인 해석, 그리고 타협성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서로 관여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부분식의 해석이 경우에 따라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근본적인 어떤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타협성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의 성격과 그리고 어디에서 갈등이 유리하는지, 그러면 이 갈등과 관련해서 오는 어떤 역동 파생물이나 그리고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 그 역동 파생물로부터 오는 어떤 소원이나 또는 판타시 혹은 처벌의 두려움 같은 어떤 죄의식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어, 디펜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방어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불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역동이나 어떤 처벌적인 요소, 특히 죄의식과 같은 슈퍼 이고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이드 파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에서부터 오는 어떤 판타시나 소망,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지, 그로부터 어떤 불안이나 혹은 우울적인 정서가 같이 오는지, 그래서 어떤 방어가 사용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타협형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한 사람의 사이키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방어적인 측면 하나를 당신은 이런 방어를 주로 쓰고 있어요. 혹은 당신은 이런 소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부분 해석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담자는 끊임없이 이 갈등의 기원과 성질 그와 함께 심리적인 여러 요소들을 함께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져야 해석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특정한 방어나 특정한 역동이나 특정한 판타시, 소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 어떤 파편화된 해석만 가지고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의 상황을 우리 나름대로 가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담자에 대한 언더스탠딩 자체를 풍요롭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 내담자에 대한 인식 체계가 있어야 이걸 근간으로 이분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내담자의 여러 증상이나 혹은 이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어렵다는 것을 이 찰스 브레너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언더스탠딩 이분에 대한 어떤 하이파시스가 조금 더 복합적인 어떤 부분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언더스탠딩이 되려면 그 종합적인 언더스탠딩을 이루는 그 근간은 결국 정신적 갈등의 기원과 성질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그와 관련되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 시점에서 일관성 있는 분석이라는 말에 입각하여 이해와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혹은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 문제는 제2장에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자살사고와 자살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의 복합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현실감을 갖고 있는 환자나 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평을 하는 환자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를 분석할 때 그것이 성생활이든 업무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사교적 관계든 상관없이 명심해야 할 일은 증상 형성에 관한 자신의 분석 지식을 견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다.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비현실감 때문에 분석을 받는 환자는 드물다. 그와 같은 느낌은 분석받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즉, 꼭 그래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회적, 성적, 그리고 직업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고충을 호소하는 환자는 분석에서 흔하기 때문에 환자 행위의 이런 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성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와 같은 환자에 관해서 저질러지는 흔한 오류는 정상 또는 현실적 행위와 방어적 행위를 대비시키는 일이다. 그와 같은 대비가
사실에 의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 모두의 문제다. 모든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역동적 힘 사이의 타협 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 타협 형성은 복합적으로 되며 이드, 자아 그리고 초자아가 모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임상현상에다 다기능 원리를 적용한 하나의 예다. 여기서 웰더라는 분이 주창한 여기서 다기능 원리, 프린시플 오브 멀티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찰스 브레너가 가져와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행위, 하나의 현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꿈 하나를 가지고도 해석을 할 때 아주 전혀 다른 또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현상을 너무 심플하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다기능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심리 상태를 얘기할 때 이분은 굉장히 방어적이야라고 하는데 방어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고 방어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역동의 충족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타협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심리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특히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분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드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이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는 정신적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잘 볼 필요가 있다 보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다기능 원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보는데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행위는 항상 일부는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적인 것이고 일부는 행위에 의해서 충족되는 소원에 대한 방어에 의해서 결정되고 일부는 자기 처벌적 또는 참회적이며 일부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각각이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다를 수가 있고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들 중 한두 가지만을 어느 시점에서 환자에게 해석해 주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것 혹은 저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석가는 환자의 정신적 상황의 전체적 규모 속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분석가는 이런 요소들 중 환자의 연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주시해야 한다. 환자의 행위에서 분석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서 어떤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으나 어떤 것은 보다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유아기 때 받은 상처나 박탈감의 대가로 일생 동안 누구에겐가 보복하려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상처받고 이용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그를 특별 대우받으려 하는 사람이라 하였고 후자를 도덕적 가학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분석가는 그와 같은 환자의 행동과 주위 사람과 사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적 갈등을 주로 무의식적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의 다른 면을 중요시하여 어느 일면을 경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도덕적 피약증은 승리와 굴복 사이의 타협, 즉 패배를 통한 승리, 외로움 또는 버림받음에 대한 방어로 공상 속에서 가학적인 부모의 애정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가학피학적 최초 선교 장면에서 유래된 소원의 유도체로서 다양하게 생각되고 있다. 이런 설명들 중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토론은 브레너 1959년을 참조할 것. 환자 행동의 결정인자로서 이들 각각의 중요성은 환자마다 다르며 그런 환자를 분석할 경우 분석가는 분석을 통해서 즉 경청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을 함으로써 어느 것이 그 환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이론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정신분석에 관한 어떤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아니면 교과서 같은 현상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어프로치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이론 다 하나하나가 일관성이 전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이론이 적합한데 어느 하나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이론이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배워두면 실제 우리가 만나는 환자를 이해할 때 그중에 내가 가진 여러 이론 중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의식 중에 어쩌면 이 사람의 무의식을 만나면서 픽업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론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론을 소화한다고 할 때 그 이론 자체를 우리가 외워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깊이 이거 충분하게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읽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남의 사례를 듣기도 하면서 이게 내 무의식 중에 소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무의식 중에 있는 이런 이론의 틀들이 자연스럽게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이게 내 의식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상황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론적인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소화한 이론들이 작은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다양한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어떤 환자에게는 내가 가진 어떤 이론이 가지고 충분히 어떤 환자를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환자들을 보는 데는 내 공부가 너무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체화하고 있는 이론들이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하거나 도울 수 있는 우리의 툴, 우리의 연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 피약증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피약증에 대한 논문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중에 중요한 논문들을 좀 읽어두면 우리가 소화하고 있으면 내 환자는 여러 이론가 중에 어떤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환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약증이라고 해서 내가 만나는 피약증 환자가 다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이론으로 우리가 정해진 어떤 이론적 툴, 내가 선호하는 이론적 툴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내담자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내담자마다 각각
독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DSM의 여러 병명, 여러 어떤 진단이 있는데 이런 우울증이 있고 혹은 강박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열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병명을 들으면 그 병명 그 진단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확실하게 이분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DSM 자체가 한 1000페이지가 되는 이런 진단 매뉴얼 자체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아무리 세분해도 아무리 1000페이지, 2000페이지, 3000페이지를 우리가 어떤 분류 편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내 내담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건 하나의 통계적인 것이죠. 그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은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실제 내가 만나는 환자는 우울증 환자라고 어느 분이 진단을 했다고 하죠. 그 우울의 종류가 수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의 삶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이분만의 어떤 우울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공부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환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환자마다 우리가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 된다는 이 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을 도울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건 모두가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균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은 편견이 생기는 게 그 사람 미국 사람이야? 또 어떤 중국 사람이야? 하면 우리는 선입견을 갖는데 중국 사람이 수십억이 되는 그 인구수가 다 같다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은 그분들이 성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을 추출하라고 한다면 또 이론은 나와요. 그분들은 이러한 이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이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반 이론 가지고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의 이분을 이해하는데 처음 하나의 가설 정도 개략적인 윤곽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뉴욕에서 누구를 만날 때 뉴욕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고 와서 뉴욕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뉴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지식은 그 자체가 그냥 전반적인 그 평균적인 얘기일 뿐이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책에서 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분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그분들을 직접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실제 상황에서 좀 어렵다 그럴까? 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입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이 이제 하면서 더 생겨요. 하면 할수록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담자의 반응을 보고 내가 공부한 것을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담자 반응을 깊게 보지 않고 제가 좀 앞서 예측하거나 좀 뭐랄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공부가 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아는 척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게 항상 그런 현상은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선입견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전혀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 이 물건은 이거 아니야?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분 아니야? 라고 일단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자기가 한번 가진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투사를 한다고 할 때 그 투사가 리얼리티 속에서 다시 피드백이 왔을 때 그 투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리얼리티에 맞춰서 내가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 우리가 하이파서시스라고 하는 게 가설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언더스탠딩이나 이걸 해석 자체는 하나의 가설이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인데 지금 이런 가설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와 상반되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면 그 가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이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그 이론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는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이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뭘 그냥 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리얼리티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맹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는 게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이 트레이닝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라고 해버리면 내가 만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 상관없이 내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죠. 그럼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대상도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에 그것 자체가 애가 매여서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면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문성이라는 말에 이제 감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할 때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치매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왔냐고 했더니 그 기억을 못하냐 했더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 치매는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건데 왜 쳐다보지 못하냐 했더니 또 나중에 들으니까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울증이냐고 했더니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약 먹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몇 달 지나더니 약을 안 먹었는데 몇 달 지나더니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총체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우울증도 아니거든요.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어떤 제가 아는 그분의 모습에서는 상당한 자기 불안이 뭐냐면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불안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완벽하게 그걸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갑자기 아까 여기 책에도 뭐 죄책감 이런 거 나오는데 사람들을 볼 면목이 안 생긴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도 감당을 못하다니 이렇게 되면서 그 후로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는 눈을 들지를 못하고 얼굴을 못 쳐다보는 일이 그러니까 생겨요. 그게 어떤 쉐임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부끄러운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그냥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역시 병원이니까 딱 진단을 내려가지고 약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한테 묻길래 그 상황을 묻길래 아는 분이라서 묻길래 글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이게 정확한 그걸 정확하게 우울증이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비전문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전문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승복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치료자나 상담자나 또는 영적 지도자가 딱 걸려버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문가로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게 있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거나 정말 알 수가 없는 것들을 계속 이제 탐색해 나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그냥
하나의 아까 편견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의 어떤 전문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면만 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유능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건 주관적인 역전인 거죠. 내가 내 히스토리 속에 나의 자기적인 성향, 나르시시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자체를 내가 감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체.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건데 그 모르는 것 자체를 남들이 알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강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내가 불안하니까 더 그 원칙을 하나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신을 갖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어떤 바른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신 자체를 리뷰할 수 있는 소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챌린지하면 내가 가진 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참으로 소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분석 지식의 응용에 관해서 일관성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일찍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흔히 이런 행동은 현실적이고 저런 행동은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이야기된 것이다. 예컨대 만일 어떤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분석가로서 우리의 관심은 그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행동과 연상으로부터 그의 반응의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데 있어야 한다. 확실히 만일 어떤 환자가 사소한 증상만 있어도 의사에게 곧장 달려오거나 반대로 아주 심한 증상이 있어도 진찰받기를 거부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는 어떤 강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가로서 우리의 관심은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신체 질환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비정상적이든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관습적인 행위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똑같은 이치가 대상 상실에도 적용된다. 애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진 않으며 그것을 규정할 만한 통일된 기준이 있지도 않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특정 환자가 대상 상실에 대해서 보이는 독특한 반응 양상을 결정하는 정신적 갈등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철저히 이해하는 일이다. 프로이트는 애도 반응은 이를테면 상실한 대상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이들 각각의 기억과 이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상을 입은 사람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상념과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일반적인 애도 반응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도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사실로부터 연유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임상 경험에 의하면 방금 기술한 일상적인 현상이 상실한 대상에 관한 기억을 단순히 떨쳐버리는 것과는 심리학적인 면에서 다른 것으로서 또한 보다 복잡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여자 환자가 그의 부친이 사망한 그 해에 부친에 관한 매우 고통스러운 꿈을 여러 번 꾸었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었다. 그의 죽음은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그는 폐암을 앓고 있었으며
병의 말기는 1년을 끌었는데 그때가 그 여자 환자가 분석을 받은 지 4년에서 5년이 되는 사이였다. 따라서 그녀는 죽어가는 부친과의 두렵고 양가적인 관계에 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문제의 꿈들은 모두 돌이켜보면 그녀가 부친에 대해서 화를 냈을 때 꾸었으며 그때 무슨 일인가가 생겨서 그녀의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었다. 개새끼, 그가 죽으니 나는 기쁘다. 그 꿈의 소원 성취적인 면이 역시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한 꿈은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힌 생각을 부정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가 죽어가는 꿈을 꾸었다. 사실 그 꿈은 전형적인 타협 현상을 보여주는 꿈이다. 의식 속에는 공포, 슬픔, 사랑, 그리고 연민의 정이 그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 도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는 증오와 복수의 기쁨도 있었다. 방금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느낌과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런 것은 막아야 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흔한 한 가지 방법은 그에 대한 고통스럽고 애틋한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망자에 대한 자신의 슬픔과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추억에 대한 이런 류의 집착은 흔히 노골적으로 사망 사실을 부정하고 리비도적 소원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상을 입은 사람이 애도 기간 중에 이런 식으로 흔히 반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응은 방금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리비도를 떼어내는 목적을 수행하는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방금 인용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추억들은 다른 어떤 공상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백일몽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복합 기능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즉 그 가운데는 방어 기능이 돋보이는 많은 다양한 결정 요인들이 합세한 타협 형성이다. 이 사례에서도 지금 보는 것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오는 정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거, 감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감내할 수 없는 것들은 방어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어가 그 속에 되어 있고 그쪽에는 굉장한 또 죄의식도 함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욕동의 만족도 있죠. 어떤 세이디스틱한 욕동 만족도 있고 또 어떤 면은 굉장히 큰 슬픔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정서 혹은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 그 정서도 다양하고 그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플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고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애도라고 하는 모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어떤 분은 모닝이 정상적인 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 모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심한 우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갔을 때 이분은 남은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그 속에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이분에게 어떤 내적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지만 그
그분들 떠나신 분에 대한 좋은 어떤 해상들을 내면화하면서 좋은 대상으로 자기 안에 품어내면서 실제 돌아가신 분을 매이지 않고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배다 오브젝트가 자기 내면화되면서 평생 그 배다 오브젝트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어떤 이해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배다 오브젝트 이론들이 많은 언더스탠드 그 이론은 다양한데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 항상 같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미움이 더 컸던 대상은 근데 많은 경우 미움은 억압돼 있기 때문에 사랑만 안 느끼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려서 이분을 잊지 못하고 2년, 3년, 5년, 10년이 돼도 계속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는 굉장히 큰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는 남아있는 분이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떠난 대상 자체가 자기의 내면화되면 어떤 면은 내면화된 이 내적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냥 대상관계 이론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내적 대상, 나쁜 대상에 대한 이분의 공격성이 어쩌면 이제 심리기구론으로 얘기한다면 대상관계 이론보다 슈퍼이고가 결국은 자아와 자기와 셀프와 동일시되어 있는 혹은 이고와 동일시되어 있는 이 대상을 공격하는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대상과 자기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떠난 대상이 자기의 일부로 하나 동일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떠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결국은 심리 기구로 친다면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분은 심한 우울을 앓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이건 그 떠나신 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우울을 겪는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 이분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어쩌면 평생 많은 시간을 오랜 기간을 다른 분들이 보면 애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한 우울 속에 잠겨 있다는 이런 상황들이 보고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일반화돼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할 뿐인 것이고 사람마다 그 중간 지점에 여러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실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때도 우리가 이런 일반 이론이 도움이 되지만 이분이 바로 이 케이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또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분 스스로의 정서를 들어보면서 이분은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근데 떠난 분에 대한 대상관계 부분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여러 또 복합적인 대상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분의 다른 체험하고도 관련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또 영성생활과도 연결이 돼서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세상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분들은 대상을 잃어버리는 게 대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 형제나 자매가 여러 분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수업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좀 나누셔도 좋겠어요. 네. 잘 듣고 있고요. 그래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언제든 아까 말씀하세요.
예, 예. 이렇게 상담가로서 아니 분석가로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담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수단 같은 게 있나요? 그 수단은 왜냐하면 보통 그런 수단이 없으면 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정신분석이나 이런 상담 쪽에서 깊어지면 보통 자기 임상 케이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슈퍼비전 하에서 처음 해요. 그냥 계속해서 임상가로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처음 배우는 과정은 중세식에 우리가 도제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과서를 배우지만 교과서라는 건 하나의 큰 가이드가 아니고 이론도 하나의 큰 풀일 뿐이지 구체적인 임상 사례에 이분들에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임상가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분보다 경험이 많고 실제로 더 많은 임상 경험을 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하게 가지신 다른 분석가나 다른 임상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는 방식을 대부분 취해요. 그럼 여러 명이 그 한 케이스를 놓고 여러 명이 분석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슈퍼비전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 ICC에서는 집단 슈퍼비전을 해요. 그래서 동료들 한 분이 자기 사례를 발표하면 그 사례를 가지고 메인 슈퍼바이저가 있지만 또 동료들도 함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90분 정도 보통 한 케이스까지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케이스가 나오지만 그 한 사람 케이스가 나오면 그 케이스로부터 내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다른 분들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는 한 케이스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 디스커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케이스 세미나 형식이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슈퍼비전이지만 케이스 세미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저는 겸용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개인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하시는 일이 많고 아직은 임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슈퍼비전까지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공동 슈퍼비전 형식으로 해서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실제 임상 케이스를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자기 케이스들을 가지고 발표하고 조금 연륜이 짧은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공동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포에 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승강기나 복잡한 버스처럼 현실적으로 해롭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포에 관련된 환자의 정신적 갈등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분석에서 우리는 예컨대 환자가 능동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야기된 불안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누구든 그런 사고를 당하면 놀랄 수밖에 없다거나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그래서 당연히 불안이 정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상황에서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특수한 반응 혹은 그런 반응의 결렬을 신경증적이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번은 예의 그 자살 기도 및 자기 패배적인 환자가 우연한 사고를 당했다. 그가 시가를 운전하면서 지나고 있을 때 무거운 물체 아마도 벽돌이 건축물의 위에서 날아와 그의 차에 부딪혔다.
그래서 차의 지붕이 형편없이 쭈그러들었다. 그 소리는 매우 컸고 요란스러웠지만 무슨 일이 났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매우 조용했고 보호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신이 나 있었다. 그가 그 뒷날 분석 시간에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유쾌한 듯 부언하기를 내가 편집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실제로 나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를 계속함에 따라 왜 그가 그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발생한 것을 즐거워했는지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 사건이 자신의 자기 파괴적 경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부정하는 방어 기전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그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의 반응에 대한 다른 결정인자들이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즉 여성적 소원의 무의식적 충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에게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은 그 사고가 그에게 위안을 주었고 그래서 불안을 고조시키는 대신 불안을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공상, 취미, 예술적 흥미 그리고 기타 여러 취미들처럼 모두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분석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환자의 증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갈등이 중요한 결정인자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어떤 환자는 자기가 탄생한 도시의 역사에 관한 흥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그 주제에 관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었는데 특히 지금은 건물이 들어차고 사람들이 북적대지만 과거에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우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런 한적한 옛 모습에 관해서 읽었다. 만일 그 도시가 지금도 옛날 모습이라면 혹은 그가 일찍이 보다 행복했던 그 시절에 살 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환자는 두세 살 터울로 출생한 사형제 중 셋째였다. 사내인 첫째는 부모에게 반항적이었고 그에게는 말로나 신체적으로 난폭하게 대했다. 여기 번역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원문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The oldest, a boy, was antagonistic to the patient and tyrannized him both verbally and physically. 여기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페이션트를 페어런트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큰형은 환자에게 적대적이었고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인 막내는 출생 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옛날 그 시절에 살고 싶어 하던 환자의 소원은 가족에서 연장자, 아버지 혹은 큰형이 되고 싶어 하고 엄마를 항상 자기 곁에 독차지하고 싶어 하고 그의 경쟁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아름답고 한적한 시골, 그의 소원을 표현한 것인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서운 질투나 싸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웨디푸스적 갈등이 그의 신경증적 증상을 형성하는 데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역사에 관한 그의 흥미의 결정인자로 작용하였다. 다른 어떤 환자는 전원 생활에 대한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시골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그곳이 농장이거나 숲이거나 아니면 산이 되었던 상관이 없었다. 그녀가 숲이나 들을 거닐면서 따먹는 산딸기나 입에 넣고 씹어보는 인동초 또는 심풀처럼 맛있는 음식은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혼잡한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문난 휴양지는 피하였다. 그녀는 오로지 그녀만의 시골을 선호하였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가 시골을 처음 방문한 날짜를 확실히 추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여동생이 출생하기 전 어느 해 여름이었다. 환자가 그 집에서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녀는 무남 동료로서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출생하자 그렇지가 않았다. 동생들에 대한 질투,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소원, 믿을 수 없는 엄마에 대한 분노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로서의 대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낳게 한 결정인자였다. 그녀의 자연에 관한 사랑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녀의 증상 또는 꿈이나 공상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갈등과 그 갈등의 어렸을 적 뿌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지속성과 강도는 갈등 그 자체의 지속성과 강도를 반영한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종류의 특수한 흥미나 취미가 분석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이나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내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환자가 말하거나 행동한 것은 무엇이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보라는 것, 즉 정신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갈등의 양상, 기원,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가의 이해라는 입장에 서서 보라는 것이다. 분석가의 추론 혹은 이해와 그가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해석 사이의 관계는 제2장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우리의 취미나 기호나 직업 선택이나 친구의 선택이나 이 모든 것, 어떤 우리의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이때도 아까 얘기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정신 현상 모두가 타협형성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어떤 정신적 갈등이나 이런 타협형성을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나의 일상 삶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걸 정신적 갈등과 그리고 타협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틀로서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정신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넓어지는 결과가 되죠.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 그게 우리가 병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떤 식별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이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찬동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쪽에 계속 생각이 머무르지 하는 이런 여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타협형성이라는 툴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성차나 이런 툴들이 있지만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한 이런 타협형성이라는 이런 큰 어떤 툴을 가지고 우리의 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이 툴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일상 삶 안에서도 적용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전체를 통할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이 정신분석적인 이해와 그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정신병약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인 심리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요. 여기에서 요점은 정신적 갈등의 이해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적용이 고유한 분석 태도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그것이 분석 상황, 더 나아가서는 분석 과정 그 자체에 분석가가 기여할 수 있는 주된 결정 요인이다. 더욱이 분석적 태도의 이런 특징을 알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때때로 분석가가 가져야 할 고유한 자세에 관해서 문헌에서 언급한 것이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제안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입장에 서게 된다. 예컨대 페니첼은 환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의 가치를 확신하고서 환자는 항상 그의 분석가의 인간다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당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오직 분석적 상황에 의해서 규제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석가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은 흔히 그런 말이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바 친구로서 좋은 자로서 심지어 좋은 의사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문제다. 그린선과 몇몇 사람들이 강조한 바 분석가는 치료자이며 정신분석은 치료적 과정이며 정신분석적 상황은 치료적 상황이라고 한 것은 매우 지당한 이야기다. 부언해야 할 점은 치료자, 치료과정 그리고 치료 상황은 모두 각기 나름대로 독특하다는 것이다. 분석가는 환자가 아무리 사소한 질문을 할지라도 예컨대 분석가의 일정에 관한 간단하고 실질적인 질문조차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환자의 생각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조금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아주 간단한데 내담자로부터 어떤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에 동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동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 경우에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돌려주기라는 이러한 방식을 택해요. 내담자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해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또한 환자가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데는 무의식적 동기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는다면 분석가는 환자의 그런 질문을 갖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같은 작업은 분석가가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정신적 갈등의 영향을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환자의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가급적 충분히 그 동기가 되는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뿌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흥미를 갖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대단한 일이다. 이런 흥미는 그런 지식이 바람직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며 적어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가의 기대로부터 유래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나를 위한 호기심이 아니고 이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분을 잘 파악하고 하려면 내가 이분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표현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질문을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이분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치료 시작대와 끝날 때 분석가가 환자와 악수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그가 그런 일을 환자에게 청할 경우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적 자극을 분석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구라파 대륙의 경우는 만일 그가 악수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자극을 끌어들이게 된다. 행동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오직 분석가가 영국 또는 미국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구라파 사람에 대한 그것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있다. 똑같은 이치가 다른 일상적인 사교적 관계도 적용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악수가 정중함과 관습적인 공손함 이상의 것을 의미하듯이 동정과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표현이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은 표현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환자에게 별다른 의미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해가 될 것은 없다. 만일 그것이 때때로 그라듯이 환자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환자의 관심과 반응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분석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원해야 할 사실은 분석가가 환자를 동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지 않을 때 보이는 환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동정심이나 호의를 보였을 때에 나타내는 환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분석적 태도다. 양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고와 행동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가의 흥미진진한 태도다. 분석가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무엇이건 그와 같은 태도에 종속되거나 그와 같은 태도의 결과이어야 한다. 예컨대 환자에게 말하기를 분석은 잠시 미뤄둡시다 하고 그에게 인생 문제의 실질적인 점들에 관해서 충고를 하고 환자의 전문 지식에 관한 것을 묻거나 상호 관심사를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어떤 것이 되었든 틀림없이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만일 분석가가 그것은 분석의 일부가 아니다 하면서 마치 그런 것은 분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영향을 분석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환자의 전이 결정인자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환자의 소원과 갈등에 대한 비분석적 개입의 관련 정도에 달려있다. 만일 관련이 크면 당연히 분석에 대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이 클 것이다. 만일 관련이 적으면 그 영향은 실제적인 의미는 별로 없을지 모른다. 문제는 누구도 그런 개입의 정도가 클지 혹은 적을지 미리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그것은 원칙상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분석가가 개입하지 않은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일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환자의 소원 및 갈등과 매우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두 가지 사건들이 분석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부추겨진 경우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만일 그가 환자를 우연히 그의 사무실 밖에서 마주쳤을 경우 그는 관습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 물론 그와 똑같은 행동을 분석가의 사무실에서 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즉 분석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자 어느 경우든지 분석가의 태도는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는 가능한 한 그런 사건에 대한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런 반응과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1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는 아마도 토론이 점차 환자의 전의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분석적 태도를 견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간파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전의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토론을 뒤로 미루고자 한다. 이 찰스 브레너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이 교과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간략하게 자기 어떤 텍스트를 쓰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쓴 것을 꼭 요약을 해줘요. 챕터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이 요약만 봐도 이분이 한 얘기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요약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네, 요약 첫 번째, 분석가의 임무 중 핵심적인 부분은 환자의 병리론적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이런 임무에다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적절한 분석 태도의 주된 요소다. 가능한 한 그것이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3. 이 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신생활에 있어서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불안이 증상에 수반될 경우 양자는 모두 동일한 갈등의 결과다. 증상이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건 굉장히 5. 중요한 얘기예요. 증상이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상과 불안이 같이 온다는 얘기죠. 증상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안은 증상과 동시에 생기거나 불안이 생겨서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불안이 있는 것은 크게 봐서 이런 얘기죠. 어떤 욕동이 생겼을 때, 성적 욕동이나 공적인 욕동이 생겨서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 자기의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렸거나 아니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와 연관돼서 불안이라는 정서가 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이 불안이라는 정서를 찰스 브레너는 불안과 우울적 정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가 있게 되면 디펜스가 일어난다. 디펜스를 불러일으키는 디펜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불안이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어하는 여러 형식들이 나오는데 그 방어에는 여러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안 때문에 증상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5. 증상, 공상, 꿈, 행동,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의식적인 정신생활의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그것들은 이드, 초자아, 그리고 자아 사이의 타협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결코 욕동, 방어, 환경적 영향 또는 속죄나 자기 처벌적 경향 중 어느 한 가지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이런 지식을 신경증적 증상이나 흔히 보는 신경증적 인격장애의 분석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관성의 결여가 정신증적 증상과 환자 인격의 정상적 요소의 분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 7. 부분이 조금 번역이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6번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문장이 It is less rare for inconsistencies. It is less rare for inconsistencies to appear in connection with the analysis of psychotic symptoms and of normal elements of patient's character. 정신증적 증상의 분석이나 환자 인격의 정상적인 요소의 분석과 관련해서 이러한 비일관성, 일관성의 결여가 나타나는 경우는 less rare라고 나와요. 이 말은 여기서 더욱 드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끔 있다는 얘기에서 경우가 덜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정신적 갈등에 대한 이론을 신경증적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보통 분석가들이. 그런데 사이카틱한 환자에 대한 것이거나 환자 인격의 정상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갈등을 정신적 갈등에 대한 이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 이론 자체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에게도 이런 갈등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갈등보다는 오히려 데프로베이션, 박탈이라는 쪽에서 더 비중을 두어서 보고자 하는 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삶 모두에 이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데 보통 신경적 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걸 적용하는데 분석가들이 이걸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정상적인 어떤 요소, 환자 인격의 정상적인 요소를 다루거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증상을 다룰 때는 보통 이 갈등 이론을 일관성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 가끔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less rare라는 게 덜 rare라는 건 거의 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흔하지 않은 것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 있다.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정신적 갈등 이론을 잘 분석가들이 적용하는데 사이카틱한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우리 인격의 정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정신적 갈등 이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 보인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거꾸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 그런 점에서 분석가로서 자연스럽다 또는 치료적 혹은 공감적이다는 것은 사교적이라든가 친절하다든가 동정적이라든가 좋은 의사 혹은 좋은 부모와 같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무란 첫 단계로서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넓은 의미로는 그런 갈등에 관한 이론에 따른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가능한 한 충분히 환자의 갈등을 알아내는 작업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고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첫 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찰스 브레너가 정신적 갈등의 기원과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타협형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선 잘 설명해 내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 첫 장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남는 생각이 있으면 잠깐 나누고 우리 잠깐 쉬죠. 오늘 두 번째 발제하신 강 목사님부터 잠깐 나누시죠. 이 찰스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은 그 보는 시각 자체를 기존의 어떤 틀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나가고 아까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처럼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가의 태도라는 것이 내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내적인
그 분석가, 내적인 치료자의 자세를 말한다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여기 그 요약 7번이 나오는 것처럼 좋은 치료자로서, 좋은 의사로서 사람에게 드러나기보다는 내적으로 좋은 사람이 이어야지 실질적으로 상대방 그 내담자들을 또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어떤 영성적인 면에서 이제 한다면은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다 내지는 그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친구로서 여러 가지 뭐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한테 권위적이다 하는 그런 말하고 다르게 권위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사람들이 표현하거든요. 어떤 말씀에서는 강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권위적이라거나 또는 침해적이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분석가라든지 어떤 치료자라든지 상담가라든지 그런 모습이 일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굉장히 좋은 상담자가 되는 건 좋은데 좋다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전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정신적 갈등의 기원과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정신적 갈등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탐색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자세겠죠. 이 역할을 잘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좋은 상담가인데 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아주 친절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정말 좋은 상담자냐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거죠. 단순하게 내담자에게 저항이 가지 않는 아주 좋은 친절한 상담자라고 한다면 친절한 사람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분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이분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의 타협형성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서 이분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지지 않은 친절한 사람은 이분에게 친절한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 치료 상황 아니고 친구 중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신경증적 내담자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하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확 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확 질릴 때가 많고 걔 말과 행동이 나의 이런 정신분석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에 세세하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큰 틀 안에서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그 내담자를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일말의 어떤 연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상이 많으신 치료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환자에 대한 아까 그 무작정한 그런 친절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하고 정말 확 질리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일말의 어떤 이 인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 않으려는 그런 연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가족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또 이론적으로 들은 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신경증은 정말 이런 방향으로밖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드물게 그 사람으로서는
끊임없는 어떤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더 성찰을 하고 그걸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학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성공도랑은 관계없고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무슨 종교적인 수단이든 명상이든 아니면 치료든 상관없이 그 틀을 깨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를 조금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내담자, 특히 내담자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내담자니까요. 굉장히 그런 의지가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치료자로서도 굉장히 어떤 점으로선 배우면서 또 굉장히 어떤 호응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드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며칠 전에도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확 질려가지고요. 정말 전화를 끊고 싶은 상황도 있는데 치료 선생님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내적인 어떤 또 본인의 갈등을 잘 전이를 잘 다뤄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야 아주 중요한 피드백 주셨어요.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 상담을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본인들의 얘기를 되게 꺼려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갈등이 있는데도 되게 포장해서 갈등을 꺼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감정적으로 좀 공감을 해주면 안에 숨겨놨던 얘기들을 더 꺼내기는 하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그럼 과연 이게 내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어떻게 나한테 숨겼던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찬스는 되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방법 중에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호감을 얻으면서 얘기를 깊게 나눌 수는 있는데 과연 그 깊게 나누는 거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진짜 얘기일까? 아니면 포장된 얘기일까? 막 이런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정말 분석가로서 호기심 있게 그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찾아내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지금 하나의 어떤 태스크 리스크예요. 사실은 그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자기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안전한 환경을 그러니까 꼭 친절한 환경이라고 꼭 부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자기가 공격받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상담자가 있어야 우선 안전해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떤 분이 자기가 만나는 분이 자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상담자는 나를 보여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선언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공감적인 이런 관계 혹은 조이닝하고 미러잉하는 이런 관계 이분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주게 되면 이분이 시간이 지나가 어떤 분들은 바로 처음부터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2년, 3년씩 계속 변두리 얘기만 변죽을 울리지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양파 껍질 같아요. 어쩌면 한 층을 벗겨냈지만 그 다음 또 다른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몇 번 만나서 이분들의 깊은 어려움들을 얘기를 이분들이 하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충분하게 이분에게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그 같은 뉴라트감 환자들의 경우에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뉴라테공 환자들의 경우에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들. 그렇지만 상처가 있는 분들,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테가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저에게 나눌 수 있는 얘기면은 하셔도 좋지만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점차 신뢰가 쌓여가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주라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통 단기 상담에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 사람 3회나 10회 그 안에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고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면 그 결과를 좋은 결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분을 3회를 만나건 10회를 만나건 내가 이분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내가 좀 겸손한 자세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치료지만 장기 치료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치매적이지 아닌 상태로 내담자를 대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게 제가 수법이저 여러분들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에요.